네, G1 뉴스쇼가 새봄을 맞아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좋습니다.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시간입니다. 앞으로 함께하실 두 분 소개 올릴게요. 빨간 보수 텃밭 강원도에 노란 불을 켠 정치계 이단아 윤민섭 의원. 합리적인 보수를 꿈꾸는 똑 부러지는 젊은 보수 우파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으로 좌우지간을 통해서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를 대표해서 치열한 썰 전쟁을 펼치실 텐데 좌우지간에 임하는 각오를 아주 굵고 짧게 들어보죠. 윤 의원님. 네, 저를 이단아라고 소개시켜주는데 네. 아주 저한테 딱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드세요? 예, 네. 제가 진보 정치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거든요. 한 번도 진보 정치 쪽이나 좌쪽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벗어날 생각도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좌쪽의 생각, 진보의 생각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쪽에 계시겠네요. 강 변호사님. 예, 저도 보수 정당에 입당한 지는 한 19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수나 진보, 뭐 좌나 우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진단하는 그러한 발언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좌우지간. 네. 좌우지간. 두 좌우지간. 분의 네.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주제 운명의 3월 대한민국은 강원도는입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70여일간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3월 중순쯤에 최종 선고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두 분 헌재 결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 변호사님. 네, 당초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뭐 이 세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는데 지금 새로운 변수들이 나오면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변론이 재개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곽종근 사령관의 새로운 녹취 파일들이 막 발견이 됐어요. 네. 곽종근 사령관이 개엄부터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 전까지 주변의 지인들하고 한 전화통화에서 지금 나보고 다 인정하라고 하랜다. 나를 인정을 안 하면 양심선언을 안 하면 내란죄로 엮는다고 한댄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다면 변론을 재개해서 이를 증거로 채택을 하고 또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신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또 마은혁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과정을 보면 4대4 혹은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3명이 별개의 의견을 냈는데 지금 너무나 이 4대4 혹은 5대3이 고착돼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평의가 원활하게 될 것이냐. 평의를 단 2차례를 하기로 했거든요. 원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면활하게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의를 하면서 기각파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할 거고 인용파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할 것인데 그게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그렇다면 변론을 다시 한번 열어서 살펴보는 결론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점쳐지는 게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법률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예, 의원님? 오늘부터 뭐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전망이 아니라 바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헌재에서 이제 쭉 변론을 했던 거를 온 국민이 또 지켜봤었고 지금 모든 언론이나 모든 기사에서 추측해보는 바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다음 주 14일 금요일입니다. 운명의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 금요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소식을 들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선고 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서도 판결문의 가장 큰 거는 이 박근혜 대통령 전 그때 선고 이유는 보수와 진보라는 그런 이념의 가치보다 이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헌법 질서를 얼마나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부분들이거든요. 녹취 파일이 나왔건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사건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또 온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일단은 헌법 수호의지가 전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빨리 지금도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야 된다. 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뭐 진보가 뭐 2명이고 보수가 6명이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예. 하고 있고요. 네, 먼저 그리고 말씀 끝나면 지금까지도 말씀하겠습니다. 최후 언론 봤을 때도 네. 67분이나 하셨죠. 최후 언론 보셨잖아요.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뭐 대국민 호소를 했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대국민 호소를 하는데 군대를 불러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냐? 이 대통령 권한 안에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 사건 저항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데서 따져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대통령 권한이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의견 일단 있으세요? 기간에 대해서 3월 14일로 점쳐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당초 헌법재판소가 3월 17일까지는 아무런 재판기를 잡지 않았어요. 우리 아까 그 뉴스하기 서두에도 나왔다시피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기능이 5가지가 있거든요. 뭐 기본권에 대한 판단, 뭐 위헌법률 재판 신청이나 또 정당해상 심판, 또 권한쟁의 심판, 또 이런 탄핵 심판, 헌법 소원 이 5가지 재판을 정해가면서 하는데 아무런 재판을 3월 17일까지 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 전주인 금요일에는 탄핵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게 점쳐졌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180일을 지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가 점쳐졌는데 그 180일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꼬집지 못한 점을 지금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의하면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 조항에 뭐라 돼 있냐면 헌법재판관들이 거리 등의 사유로 인해서 7명이 출석을 하지 못할 때는 그거를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12월 말에 12월 말에 탄핵 심판에 대해서 청구를 했을 때 6명의 헌법재판관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을 임명을 하는 게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6명일 때는 180일 산입을 안 하고 2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1월 1일부터 180일이 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근데 4월 아니 이거 법률적으로 정확하고 냉철하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4월 단서 조항은 단서 예. 조항일 뿐이고 아니죠. 단서 단서 조항- 조항이 있는데 본 조항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안 되면 적용되는 게 180일 이내에는 예. 선고를 해야 되는 게 국민 정서에도 맞다는 부분이죠. 정서보다는 그리고 법을 적용을 그 해야죠. 전에도 그럼- 분명히 예. 분명히 이런 사안들이 변수가 아닌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알고 그러면 있었던 제가 부분이죠. 정서를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재판과 지금 정서가 다른 거는 뭐라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8%까지 내려갔어요. 자, 헌법재판은 정치적 재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간통죄를 예를 들자면 간통죄에 대해서 20차례가 넘게가 20년 넘게 20차례 넘게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법률 재판 신청과 헌법소원이 들어왔는데 국민적 여론이 처음에는 간통죄는 있어야지 해가지고 9대 0으로 나오다가 점차적으로 8대 1, 7대 2 되면서 결국에는 4대 5 간통죄를 없애자는 의견이 5명이 되면서 여론에 의해서 뒤집혀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 말씀 좀 끝나고 해주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8%였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봐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찬성과 그 반대가 반반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집회를 나가도 경찰 추산 탄핵 반대 집회는 12만 5천 명, 탄핵 찬성 집회는 2만 명입니다. 이 경찰 추산으로 협소하게 집회 추산을 해도 6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뭐 그 정치적이나 정서적 도입을 하자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17년도에도 그때는 반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자는 집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국힘은 정치적인 재판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국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데 지금 국힘 입장 바뀌니까 바로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민적인 정서를 봐라, 지지율이 얼마다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죠. 12월 3일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회에 군대가 들어갔고 국회 창문이 깨지면서 계엄군이 들어가는 그 현장을 똑똑히 목격한 게 지금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한 3개월 넘게 지나면서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이유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민적 정서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안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수 집회 얘기 들으면은 보수 집회가 인원이 많고 하잖아요. 지금 거기 집회가 그 집회입니까 사실? 폭력 집회들. 폭력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국회의원들 그 많이 있죠. 네, 폭력 행위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서 어떤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정말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대해서 네네. 명확히 따져드릴게요.
지금 군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내란죄는 형법상 구속요건에 적용이 되는데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적 가치에 의하면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게 지금 탄핵 심판의 맹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는 군인들이 국회를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냐 안 했냐, 이거는 계엄 선포 이후에 그 방법론적인 거예요. 계엄 선포를 왜 했냐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그걸 따지는 시간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 없었다라는 것이고 제 말 좀 할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만 들어갔는데 그건 내란죄 관련 부분인데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뭐라 그랬냐? 내란죄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걸 또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는 받아줬어요. 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하려면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덕수 국무총리도 제대로 된 회의 아니었다고 국무총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다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뭐 이것 따지지 보자, 이것 따져보자, 이것 따져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국힘이나 그 보수 측에서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아니 모든 걸 따져봐야죠. 한덕수 대한 얘기를 재판인데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나온 증언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한덕수 얘기는 안 하고 있고 한덕수 정말 증언의 단편적인 것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니 단편적인 게 아니라 나와서 증언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증언의 한 내용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놓고선 다른 국무위원들 다 살펴보자. 이게 지연 작전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작전하면서 지연 작전이 아니라 180일에는 끝내야 되는데 본조항과 단서조항을 지켜서 단서조항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본조항이 적용 안 될 때 적용되는 게 단서조항입니다. 지금 본조항이 적용되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서조항까지 적용해서 180일 안에 충분히 재판을 하고 충분히 평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지. 지금 누굴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럼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재판이 빨리 되는 거죠? 국민이 위해서 빨리 하려면 한덕수 총리부터 돌려놓고 그러니까요. 한덕수 총리부터 돌려놓고 시작을 해야죠. 이게 이런 열띤 토론의 장에서 제가 방송 진행을 하는 게 첫 참 이렇게 됐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 역할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중간에 제가 좀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제 또 발언 시간이 또 있으니까 두 분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헌재가 어쨌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선 들어줬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또 보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윤 의원님 어떠세요? 전형적인 시간 끌기죠. 이 최상목 그 권한대행의 노림수가 이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이제 이거 임명을 헌재에서 그것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즉시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하고 있는 거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고 이거 자기가 임명해봤자 보수 측에서 욕먹을 거 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 끌고 그리고 혹시나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이 만약에 기각이 되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와서 뭐 임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끌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에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넘게 시간 끌고 있다. 이거 완전 직무유기고 직무유기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벌써 고발이 당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이제 뭐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이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그냥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제가 아까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에서 3명 별개 의원 4대 4나 5대 3으로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6명의 인용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한 명 한 명이 지금 급한 게 진보 쪽의 입장이에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형법상 직무유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 처벌받는 게 형법상 직무유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인 여부는 정당한 사유인 여부는 지금 고발을 만약에 당했다면 결국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맞았냐 안 맞았냐를 대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최근에 법률 경향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거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어떠한 한 도로에 대한 권한을 양 지자체 중에서 누가 갖고 있냐. 한 권한에 대해서 누가 갖고 있는 거지. 지금 국회는 추천권이 있는 것이고 지금 행정부는 임명권이 있는 것인데 두 개의 권한이 있는 것인데 지금 행정부가 국회의 추천권 자체를 방해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방해했죠. 국회는 추천을 한 것이고 행정부는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임명권이라는 거는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게 권한쟁의 심판에 문제가 되는 것이냐 자체가 지금 다수의 법학자들이 보는 시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점도 있고요. 다만 지금 정말 보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좋은 신호탄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이 좀 빨라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원래는 국회 측에서 청구인 측에서 뭐 민주당 측이겠죠. 민주당 측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그 검찰 증거를 추가로 그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알았다 해주겠다라고 문서송부 촉탁을 검찰에 했는데 검찰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의해서 이제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송부를 하지 않겠다고 오늘 또 발표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변론 종결 그대로 해서 그 헌법연구관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은 예정대로 시계가 빨리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결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역할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권한대행이자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이자 4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에 그 문서에 서명하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시간이 다 갑니다. 말도 안 이렇게 되는 일이죠. 이렇게 왜냐면은 과중돼 문서가 있는데 서류가 많다고 해가지고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죠. 이게-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스타일인가요? 너무 길게 아니 지금 얘기하세요. 1분밖에 얘기 안 했는데 전체 시간을 봤을 때 1분은 굉장히 많은 아니, 거니까 압축적으로 좀 어쨌든 정리를 그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상목 네. 권한대행이 본인의 안위와 위신을 위해서 단순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죠. 고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다 얻어서 조언을 얻어서 본인의 고발을 감수하고서도 지금 본인이 보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 좀 저번에- 문서가 많아서 서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서명할 때 많아서 그거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중요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예. 말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 알겠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처리를 안 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저희 악수 한번 하고 하시죠. 그리고- 잠시만요. 그래요? 예. 저희가 사이가 같은 동네에 사는 네, 같은 동네 살고 아, 주민분이시군요. 네, 같은 같은 동네 옆 동네 삽니다. 살아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 좀 저는-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운명의 3월인 거는 틀림없는 맞습니다. 사실인 것 같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론 이거 3월 26일에 나오는데 이게 뭐 유죄든 무죄든 간에 어쨌든 대법원 판단까지는 불가피해 보여요. 만약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에는 조기 대선 선거운동 기간과 상고심 심리가 이게 겹치게 될 네. 텐데 조기 대선에 이거 뭐 최대 변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자막에 조기 대선이라고 깔아주셨으니 조기 네. 대선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네, 3월 26일 날 이재명 항소심 선고가 나면 한 일주일 정도의 상고 기간이 있고 네. 상고심이 4월 초에 진행이 되면 상고심 결과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옵니다. 우리 윤민섭 그 의원님 말씀처럼 뭐 3월 달에 어떠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대선 기간 2월이기 때문에 대선이 5월 안에 종료가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의 재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직위를 갖는 것인데 이게 헌법 제84조에 보면 대통령은 현직 기간에 소추나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해결됐었냐면 과거에도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을 붙었을 때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에 2심 재판 결과를 안고 대통령 선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은 받아야 된다.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1심, 위증교사 2심, 또 앞으로 진행될 뭐 대북송금 이화영 관련된 문제, 또 지금 있는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법 쪽에 이제 계시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얘기 드렸고 저는 이제 정치권에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좀 풀어오게 되면은 항소심 재판 결과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은 이미 저희는 간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좀 비극적인 일인 것 같아요. 한쪽 정당, 대한민국의 큰 양당이 한쪽 정당 국힘 후보는 내란을 옹호했던 후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한쪽 정당의 후보는
그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안고서 그런 대선을 치르고 전 국민은 그 두 후보가 뭐 TV 토론이 됐던 말하는 걸 지켜봐야 되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슬프고 안 좋은 일이다. 네. 이게 먼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동감합니다. 예, 네. 그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어차피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각 당이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도 확장 정책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국힘은 지금 뭐 태극기 집회 나가지고 온갖 망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탄핵이 끝나고 조기 대선 들어가면은 아마도 포지션이 바뀔 것 같아요. 예, 중도에 대한 확장성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한 갖가지 꼼수를 부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 여러분은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내란 정당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하는 부분들을 찾고 넘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재판 결과가 좀 어쨌든 신속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네. 부분들이 있고 지금 양당이-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계속 줄줄이 있어요. 그럼 대선 기간 동안 이거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 거의 그냥 좀 독주 체제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그러면 이 독주 체제를 좀 나누었어야 되는데 이걸 좀 미리 나누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로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 당이 모두 낮과 밤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낮에는 탄핵을 반대하고 밤에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낮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박수치고 있고 밤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풍경 속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모든 지표를 헌법재판소가 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탄핵 직후에는 지지율 격차가 2배로 벌어졌었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차범위의 접전이에요. 어떻게 봐야 근데 될까요? 또 조금 최근 아주 최근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네. 계엄 탄핵 직후에는 이제 국힘 지지율이 갑자기 그러니까 급격하게 예. 추락하면서 2배 이상 됐고 그러고 나서는 보수층이 위기감이 있다 보니까 집결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아주 저희도 처음엔 여론조사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했는데 정말 보수가 엄청나게 결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부지검 서부지검 폭력 사태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제 3.1절에서 국힘 의원들이 가가지고 온갖 막말을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힘도 오늘 뭐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권선동 의원도 나오고 해서 보면은 중도층에서 이미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중도가 왜냐하면은 국힘은 계속 태극기 부대 집회 가야 되고 구구 보수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도에 대한 쳐다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거기 태극기 부대에 묵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서는 이건 해도 너무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 중도 표심이 2배 이상 갈라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갈수록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좀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짧게 세 정리해 가지 주시죠. 이유 짧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서부 지역 폭력 사태는 국민하고 상관이 없고요. 절대 법원에 들어가서 폭력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이유는 한덕수 탄핵입니다. 그 29번의 탄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다? 여기에 국민들이 붕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환길 강사 등등 2030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의 우파성 발언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시각이 깨어지는 거고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중계인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르게 국민들이 언론을 보고 하지 않고 실제로 중계를 찾아봅니다.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보수 지지율을 상승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도층은 이미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서 오늘도 국민의힘 뭐 대책회의하고 정리할까 그러더라고요. 합니다. 봤을 때는. 오늘 질문 9개 준비돼 있었는데 4개밖에 못했어요. 아이고. 열띤 토론을 펼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개편하고 이렇게 또 뜨거운 토론을 하게 되니까 저도 또 다음 기회, 다음 주 2부가 더 네.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좌우지간 말씀 나눴는데 좌우지간 여기까지 얘기 나눈 걸로 오늘 주제 운명의 3월 대한민국은 강원도론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 변론 재개되어야 한다라고 한 줄 평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예, 다음 주에 헌재에서 있을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한 출평 들었고요. 이어지는 얘기는 다음 주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탄핵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모쪼록 이 극단적인 대립이 빨리 정리가 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